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학회 국민연금 연구원 세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백입니다. 오늘 1시간 30분에 걸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가지고 세 분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 세 분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분들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토론자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와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실 최옥권 박사님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국민연금 급여 연동지수 운영 방안을 살펴보실 성혜영 박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주실 김혜진 박사님이십니다. 세 분 발표자님께서는 발표당 20분 정도씩 시간을 소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최옥권 박사님의 논문에 토론을 맡아주신 정혜식 박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혜영 박사님 논문에 토론해 주실 정인영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혜진 박사님 논문의 토론을 맡으신 김원습 교수님께서는 몸이 다소 불편한 관계로 오늘 토론 원고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론 원고에는 제가 대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옥금입니다. 오늘 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간 관계에서의 제기되는 쟁점을 내용 그리고 현안과 함께 정리하고 그 쟁점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부분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새롭게 생긴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생겼던 그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입 이후에 기초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돼서 올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이 3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초연금이 이제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40만 원, 50만 원까지 올리자는 논의도 있고 내년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논의가 이제 곧바로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이제 국민연금 제도 사이에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초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다른 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제도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쟁점 두 제도 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쟁점인데요. 우선은 연계감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연계감액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이제 기초노령연금액보다 이제 연금액이 2배 인상되어서 이미 국민연금에 세대 간 재분배 역할을 하는 A급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세대 간 이전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혜택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제 연계감액이 도입이 되었고요. 연계감액이 도입되면서 기초연금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먼저 개인별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데 국민연금 수급 여부나 이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따라서 저기 보시는 저 산식
따라서 우선은 결정이 되고요. 저 산식은 기초연금이 처음에 시행될 때 기준연금액 2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제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의 150%를 고려해서 이제 설정된 산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 감액도 적용이 되고 또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또 감액이 되고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연계감액과 관련된 쟁점은 사실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감액 되는 게 정당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연계감액 도입 취지 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A급여에 따라서 세대 간 이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이제 이후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기초연금을 연금의 성격으로 보는 입장에서 주로 이렇게 연계를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연계에 좀 반대하는 입장은 제도의 성격이 다른데 두 개를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연계를 반대하는데 이거는 기초연금을 좀 부조적 성격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정당성보다는 이제 연계감액의 실효성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그 연계감액 산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연계산식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만 원에 맞춰서 설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30만 원까지 계속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행 연계감액 산식으로는 사실 기초연금 처음에 도입할 때 연계감액 도입 취지가 좀 퇴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두 제도 간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장치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저는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비중은 굉장히 증가를 해서 2019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의 40%까지 증가를 했고요. 향후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국민연금액이 더 증가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의 이제 감액 종류별 이제 구분을 보시면 국민연금 순수하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서 감액받는 그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감액 산식이 기준연금액 20만 원에 맞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연계감액을 도입했을 때와 비교하면 동시수급자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감액을 애당초 취지보다는 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후소득 보장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국민연금에 얼마나 납부를 해서 나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고려한 공적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가 불확실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유는 기초연금이 지금 설정되는 방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초연금은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이 규모를 포괄할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매년 제시를 하고 그 소득 인정액이 여기 이하가 되신 분들이 그 수급자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65세가 되었을 때의 저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그 전체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측이 어렵다.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전액 다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연계감액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이제 노후소득 보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현황인데요.
이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통합 순혜택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소득자인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통합 순혜택이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장기 가입으로 인한 이분들은 불이익이 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을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제시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 국민연금 장기 가입과 관련된 쟁점으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계 감액이라든지 노후소득 보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게 기초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의 경우에 이제 장기 가입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이론적으로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두 번째 박스에 넣어놨는데 지금 국민연금액의 평균 소득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의 소득 대체율 50%를 가정했을 때 이분들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수 있는 이제 연금액이 거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지금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당연가입자에게는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부의 저소득 비정형 노동자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분들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요인이 저해될 수 있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초연금이 이제 팍팍 뛰었을 때, 연금액이 인상되었을 때 가입자들이 어떤 현황을 보였나 이거를 쭉 이렇게 좀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실제로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서 뭔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입자 감소는 이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연금 수준에 따라서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우선 제도 간 관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준에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 간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 기초연금 산정할 때 국민연금 소득이 산정되는 거에 대해서 64.6% 모른다. 또 연계 감액도 대부분 모른다. 응답을 하셨고요. 기초연금이 반대로 이제 더 인상될 때 국민연금 장기 가입 의향을 이제 물었는데 사실 그 당연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가입 중단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임의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 납부 중단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40만 원 인상되면 전체 응답자의 33.4%, 50만 원 인상 때는 46.3%가 좀 그런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이 결과에서 제가 조금 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제 젊은 층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독려해야 되는 젊은 층과 당연 가입자에서 이런 장기 가입 중단하겠다 혹은 납부 중단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조금 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쟁점을 간단하게 이제 평가하면 우선 연계 감액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당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발전 과정을 통해 볼 때 기초연금은 부조가 아니라 이제 연금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연계감액은 굉장히 독특한 제도이지만 현행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를 전제로 할 때는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그 당초 이제 연계의 취지나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그런 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 연계 산식이 관련해서요. 오히려 그 두 제도 간 관계의 복잡성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또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실수급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면 연계감액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할 때 현행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타당성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전제로 했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산식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연계감액을 뭐 폐지하거나 바꾸는 것은 현행 제도를 전제로 했을 때는 어렵고 제도 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기초연금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목표 수급률 70%를 설정하고 대상을 설정하는 한은 이 부분은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제도 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재구조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장기 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계감액이라든지 노후소득 보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는 장기가입 기초연금이 계속 올라가면 국민연금 장기가입 요인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뭐 통계 수치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사실은 뭐 가입을 선택하기 어려운 당연 가입자 분들이시고 그리고 아까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간 관계에서의 메커니즘을 아직까지 뭐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기초연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일부의 저소득층이면서 이제 당연 가입자로 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두 제도 간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게 제도 간 관계에서 이제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준을 이제 지속적으로 상향할 경우에 이 장기 가입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제도 간 복잡성도 심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 급여 인상 논의를 할 때는 반드시 저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그 관계에서의 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현행 제도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뭐 제도 개선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행 제도를 전제로 연금액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제도 간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안이 가장 뭔가 저희가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더 고르라면 사실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소득보장제도, 최저보장연금, 보편적 기초연금인데요. 특징에 대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뭐 사실 한도 끝도 없겠지만 간단하게 특징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최저소득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기초연금하고 이제 국기초를 좀 합쳐가지고
물론 이 안들의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다들 생각하시는 바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됐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두 개의 제도를 합쳐서 이제 노인 대상의 범주적 공공부조를 만드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행 기초연금에서 조금 범위를 줄이고 급여액은 더 높여서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좀 더 집중하는, 그래서 노인 빈곤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3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편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이제 노인 전체에 드리고, 물론 이제 캐나다처럼 일부 이제 좀 환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현행 기초연금보다도 급여액을 조금 높이고 대신에 국민연금의 이제 그 A급여액을 줄이거나 없애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그 유형 2의 최저보장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연금 테스트만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는 무연금자나 저연금자한테 그만큼을 다 보장하는. 근데 이제 최저소득보장제도나 최저보장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굉장히 성숙해야 고려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부분의 노인이 받으시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연금액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최저소득 보장 제도보다도 최저보장연금은 연금 테스트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 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제안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소득 보장 제도와 보편적 기초연금안이 논의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안 가운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노동시장 구조라든지 뭐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느냐 등등등등 그런 거에 따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제도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이런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행 제도를 전제로 논의하는 거는 이미 조금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전 방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혜영 박사님께서 급여 연동지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국민연금 급여 연동지수 운영 방안 고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제 조정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은. 그래서 그 국민연금 도입 이래에 그 물가가 계속 상승해서 왔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이 작년보다 연금을 더 적게 받을 거라는 거는 이제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국민연금액도 그에 맞게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2019년 8월에 그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를 기록했는데, 이때 이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뭐 소수 몇째짜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 이제 0%가 됐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9월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0.4%로 이제 하락폭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민연금 법상 그 법의 기준을 한다면 그 물가 변동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감액된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 연금 급여액의 그 실질 가치를 유지한다는 이 그 연동지수 도입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급여 적정성이라는 것 간에 그 딜레마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딜레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당시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감액된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냐, 연금을 감액시켜서 지급했을 때 그 수급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언론에서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물가 변동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그럼 과연 반드시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 급여 연동 지수를 도입하게 된 배경하고 의미, 그리고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고, 두 번째로 이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연금액 조정 방식이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물가나 임금이 그 마이너스를 나타낼 경우에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동결이나 또 최소한의 수준으로 증액하게 되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보고, 그 물가나 임금의 변동률에 따라서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낮추는 조정을 실제적으로 실시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그 법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의 경우에 물가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현행 규정대로 급여 수준을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인지 그 급여 연동지수 도입 목적의 관점에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그 급여 연동 지수를 도입하게 된 배경하고 의미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급여 연동 지수라는 건 좀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도입이 됐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급여액을 늘리는 방식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이제 정책 위반자들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이제 급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940년대까지는 그 급여를 좀 올려줘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 급여 산식을 변경해서 이제 급여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1950년대 이후에는 그냥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매해 얼마씩 이제 수급액을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 콜라라는 연동 지수는 197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법 자체를 급여액을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법을 개정해서 이제 임의로 급여액을 올리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연동지수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급여 연동 지수를 사용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 상승률에 연동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데, 그 물가 상승에 연동하는 이유는 이 수급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목적하에서 물가 상승과 연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에 연동을 시키는 이유는 이제 경제 참여자들, 즉 이제 가입자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큼 수급자들의 생활 수준도 상승시켜 준다는 그런 목적하에 이제 임금 상승률에 연동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동 지수를 사용한다는 거는 급여의 이제 실질 가치를 보장해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회보험 원리의 어떤 일부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 급여 수준하고 관련해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경쟁, 그리고 또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공정한 방법의 정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전에서 이제 기초연금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갔다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선거라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제 선거 공약 이런 걸로 급여 수준이 이제 상승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급여 연동 지수의 도입 목적은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목적과는 이제 상반되는 관점에서 연동 지수 사용 목적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1990년대 이전에는 연금 개혁의 목적이 그 급여 확대를 위한 개혁이 중심이 됐다면, 그 1990년대 이후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추진이 되면서 그 급여 연동지수 역시 그 노후 소득의 적정성이 아니라 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도 부양비나 기대 여명 이런 것들을 그 급여 연동지수에다가 함께 이제 부과를 하면서 이게 그 수급자들의 이제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그 물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다고 해도 급여액을 최소한 증액하거나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 관대한 적용만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의 연금액 조정 방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게 구분을 그 엄격한 적용을 하는 국가와 관대한 적용을 하는 그 두 가지 국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적용을 하는 국가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연동 지수는 물가 변동률, 그다음에 이제 임금 상승률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한 적용을 하는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물가 변동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으면 물가 변동률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또 그 더 낮은 그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다면 이제 연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물가가 발생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제 마이너스 물가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 연금액을 동결을 해서 그 2002년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했을 때 한 2002년도까지만 동결 지급을 하면 이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게 그때 정도면 이제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2003년과 2004년에도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감액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그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13년 이후에 이제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 감액해서 지급된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엄격한 적용을 하는 국가는 이제 핀란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핀란드는 소득 비례 연금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두 가지로 이제 연금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소득 비례 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8, 임금 2로 이제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연금액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연동 지수는 전액 물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여기도 이제 연금액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 소득 비례 연동 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나타낸 사례는 없었고, 기초연금의 경우에 이제 물가가 줄어들어서 감소를 시켜야 됐는데, 그게 이제 2016년하고 2017년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고, 그래서 기초연금액을 실제로 감액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대한 적용을 하는 국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그 소득 비례 연동 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활용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하고 임금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연금급여 감소가 없이 전년도에 동결해서 지급을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CPP가 만들어진 이래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작동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캐나다가 이렇게 동결 지급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물가가 감소를 하더라도 이제 그 예를 들어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 비노인 가구에 비해서 이게 이제 그 물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사용하는데, 그 예를 들어 의료비 같은 경우에 물가가 감소하더라도 그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약값이라던가 아니면 진료비가 물가에 따라서 이제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제 동결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그 연금급여를 감소를 안 시키고 전년도에랑 동일하게 이제 동결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2010년, 2011년, 그다음에 2016년에 그 동결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하고 비슷한 이유로 이제 동결 지급을 하는데, 그 이제 그 CPIW라고 얘네들 그 콜라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가 되는 그 지수를 산출할 때에 그 노인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적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결 지급한다라는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관대하게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물가 변동률이나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무조건 감소라는 건 없고 동결도 없고 2.5% 이상은 인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국이 이렇게 이제 그 관대한 지급을 하는 이유는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조금 올랐을 때 그 기초연금 단일 수급자의 연금 인상분이 굉장히 적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1999년에 발생을 하면서 이게 평균 임금은 계속 상승하는 데 비해서 기초연금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유로 관대한 연금액 조정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급여 적정성하고 재정 안정 간의 균형 관점에서 이렇게 5개 국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국가들이 어떠한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노인 부양비하고 그다음에 GDP 대비 연금 지출,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그다음에 공적연금 구조, 그다음에 재정 안정 경험하고 그다음에 지급 개시 연령,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적용을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나 연금 지출이 좀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 경향하고 더불어서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한 이제 연금 개혁이 두 국가 모두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적연금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공적연금 내에 그 중층적인 연금 제도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소득비례 연금을 감액 지급을 하더라도 기초연금 부분에서 그게 이제 보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그 연금제도 제도상의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이제 두 국가 모두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급여를 안 감소시키고 이렇게 급여를 감소시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그 연금액 조정하는 그 그 도입의 목적이 적정성에 있지 않고 이제 재정 안정 쪽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급여 적정성은 다른 이제 중층적인 연금 제도나 관대한 소득 대체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관대한 적용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노인 부양 부담이나 연금 지출이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연동 지수를 도입한 이후로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이 실시한 바가 없어서 그 연동 지수 사용 목적을 변화시킬 계기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급여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험료도 올리면서 급여도 같이 올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영국이 공적연금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연금 제도를 지니고 있어서 이 급여 하나를 깎았을 때 이제 그 수급자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1998년하고 2007년에 재정 안정 개혁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기초연금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중층적인 연금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 안정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또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한 검토도 과거 이제 재정 개선 당시에 이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의 그 재정 안정을 고려를 한다면 관대한 적용으로 이제 변경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급여 연동지수 운영 방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단일 모수 개혁만으로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 급여 적정성 유지를 위해서 사용할 그런 다른 그런 모수들, 예를 들면 이제 소득 대체율이나 급여액의 뭐 상한 조정이나 그다음에 부가소득 상한, 그다음에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각각의 기능을 확립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 국민연금의 어떤 미성숙 상태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서 그 일시적으로 동결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과거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어떤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과거에 그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결 지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미는 조금 반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현행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좀 부칙을 추가해서 한시적으로 그 연금액을 동결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진 박사님께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개선 방안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김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개선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을 하는데, 이 감액해서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도 관련 검토의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발표를 하고, 제가 수행한 이제 수급자 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개선 방안을 논의 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중간에 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란 용어 자체가 길어서 그냥 감액제도 아니면 과거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사용됐기 때문에 두 용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논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60세 이상 65세 미만 그 노령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A값 이상, 여기에서 A값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이제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의미를 하는데, 이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액을 감액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적용되는 A값이 약 월 한 253만 원 정도 되면 이게 근로소득자로 환산을 시키면 한 연소득으로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원래는 가입 기간 동안에 신고된 소득과 그 가입 기간으로 산정을 이제, 그러니까 가입 기간으로 이제 연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당시에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된 경우 이 소득을 보고 감액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에서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연금 제도라는 게 이제 은퇴 이후에, 즉 그러니까 소득이 중단이 됐을 때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은 이제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그 연금 소득 이외에 근로 소득이 있으니까 과잉 보장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예방하자는 것. 두 번째는 연금의 감액으로 인해서 그 연금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소득 그 분배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의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현재는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구분돼서 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유지의 입장의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크게 이제 우선 감액 대상의 선정 기준이 되는 이 이제 소득인 업무 종사 기준 A값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기준이 아니었지만 이게 점차 현재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번 이제 감액 방식이 연령별 감액에서 이제 뭐 A값 초과 수준별 감액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또다시 또 제도를 변경을 한다면 어떤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감액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어느 정도 고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과잉 보장을 예방한다는 이런 제도의 취지를 여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이제 현행 유지의 입장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제도 폐지의 입장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이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감액이 내가 근로 활동을 해서 이 근로소득 때문에 연금액이 감액이 되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이제 근로 의욕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이 감액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뭐 거의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이 연금에 대해서 개인들이 점차 그 연금액을 본인의 하나의 그 권리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제 감액을 했을 때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행정상으로 이런 감액 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향후 이 감액 제도의 운영 방안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소득 재분별 효과나 또 고령층의 근로 동기나 아니면 국민들의 수용도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쟁점과 관련해서 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 감액 수급자들의 수익비가 다른 노령연금 수급자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점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많이 제기되는 쟁점인 그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보통 이제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그 어떤 이렇게 분석 방법이나 분석 변수에 따라서 어떤 연구에서는 이 감액 제도 때문에 근로 의욕이 뭐 떨어질 수 있다, 근로 시간이나 근로 시간 등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연구에서는 이런 근로유인 그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연구 방법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감액 제도를 적용을 받았던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FGI라고 해서 인터뷰를 실시를 해서 과연 이 감액 제도를 적용을 받았던 수급자들의 인식, 그다음에 정말 감액을 적용받은 이후에 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지, 근로 의욕이 떨어진 적이 있는지, 뭐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그 2차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제 내용들의 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개선 방안과 그 개선 방안별 재정 소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 제도는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1988년도부터 운영이 되었고 그 도입된 배경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득 재분배, 과잉 보장 예방 이런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변경 내용은 감액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인 그 소득인 업무 기준의 완화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은 2006년도부터 그 변경된 기준이고 이 기준은 현재 이 수급자의 소득이
우리가 이제 세법상 뭐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제한 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과세 소득을 제한 소득을 합산했을 때 월소득이 국민연금 A값 이상인 경우에 이제 그 소득 있는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은 이제 가액 방식의 변경인데, 과거에는 2015년 7월 이전에는 연령별로 지급률을 달리하는 감액 방식을 적용을 하다가 2015년 7월 이후에는 이 아까 국민연금 A값 초과되는 수준에 따라서 그 연금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이제 연금액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우선은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월 급여하고 총 급여가 이런 수준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를 제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 표에서는 동일한 60세에 한 월 소득이 400만 원인 사람이 변경 전에는 예를 들어서 50%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연금액이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50만 원의 연금액을 타게 되는데, 이 감액 방식의 변경에 의하면 한 4만 원만 감액이 돼서 한 타게 되는 금액이 96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드린 예시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감액 제도와 관련된 제도로 이제 연기연금 제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 감액 제도는 사실은 수급자가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 무조건 그냥 감액을 받고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2007년도에 이 수급자가 나 지금 연금 안 타고 그냥 연기를 한다고 이제 신청할 수 있게 약간 선택권을 부여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바로 안 타게 되면 이후에 연금을 탈 때 연금액을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이 그 감액 그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재직자 수급자한테 어떤 하나의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이 제도와 관련된 주요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 발표가 2019년도하고 2020년에 수행한 연구를 좀 인용했기 때문에 최근 수치로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지만 그 연도별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수준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먼저 감액 수급자가 사실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4% 정도는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감액 대상 중에서 아까 이제 초과소득 A값 초과소득에 따라서 이제 구간이 나눠지는데, 이 감액 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50%가 한 1구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비중은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감액을 받지 않았을 때, 감액 전에 이 수급자들의 연금액 수준과 연금액 분포, 그다음에 실제 감액을 받았을 때의 평균 연금액과 연금액 분포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우선은 이 수급자들이 감액을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평균 연금액이 한 90만 원 정도 되고, 그 금액별 분포를 봤을 때는 120만, 그러니까 월 연금액이 12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이제 감액이 적용되고 나서는 평균 연금액이 한 14만 원 정도 감액이 된 한 15만 원 정도, 14만 5천 원 정도 되고, 그 비중에서 구간별 비중에서도 이제 월 연금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그 감액 대상을 선정할 때 개인들의 소득을 보는데, 과연 그 이제 5개 구간 안에서도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분포가 되는지를 좀 봤는데, 보시면 같은 1구간 안에서도 약간 소득의 분포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감액과 관련된 해외 운영 추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기여형,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그 기여형 연금 제도에서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 소득이 있어서 감액을 하고 있는 사실은 국가들은 이 네 국가가 다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추세라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 어떤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재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점차 그 제도를 폐지를 했었고 그래서 그 폐지한 배경을 좀 세 개의 국가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미국은 우선 그 당시에도 이제 이 해외에서도 먼저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는 노인들에 대한 근로 의욕 저하였고요. 두 번째는 연금 수급권에 대한 인식 강화, 세 번째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노인에 대한 차별 이런 이유가 있었고 프랑스도 노인의 근로 활동을 하나의 권리라고 봤었고 두 번째는 그 외에도 이제 노소득을 다원화해야 되고 또 연금 재정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연금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근로활동을 장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감액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네, 영국의 폐지 배경도 이와 유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했던 실태조사는 사실은 2년 본의 아니게 2년에 걸쳐서 한 번은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했고 한 번은 이제 한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FGI 인터뷰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우선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사 대상자의 뭐 개인적 특성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아랫줄에 있는 그 조사 시점에서의 연금 유형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사 대상이 과거에 감액을 적용을 받았던 사람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현재 조사를 한 건데 그렇게 때문에 이 사람의 현재 연금 유형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액을 받을 수도 있고 소득 수준이 좀 낮아졌거나 아예 소득이 없어서 그냥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비중을 보면 계속해서 재직자로 있는 사람이 한 40%였고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한 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이제 조사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 자료인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이 현재 조사 대상자들의 근로활동 실태나 뭐 감액 이후에 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지 이런 이제 실태 조사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조사 대상자 중에서 현재 이제 조사 시점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93%가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연금 유형에서 감액 적용 그러니까 그 재직자로 연금을 받고 있는 그 수치는 40%였는데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3%라는 거는 나머지 50%는 그냥 A값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서 감액은 적용받고 있지 않지만 그냥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었고 그 다음으로는 뭐 평생 직업으로 생각해서 이런 이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액을 받고 나서 혹시 근로 의욕이 저하된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는데 한 그 비중은 매우 낮았고 10% 미만만 나 정말 일을 좀 근로하지 말아야겠다 그 의욕이 저하된 경험이 있었다는 거고 감액을 받음에도 왜 여전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냐? 앞에 거는 이제 사실 생각이었고 이거는 직접 행동한 적이 있냐를 물어봤을 때 그 비중이 더 낮았고요. 그래서 2.4%만 나왔고 왜 그러면 정말 계속해서 일을 했느냐는 앞서 말한 이유와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더더욱 감액 제도가 현재보다 완화된다면 뭐 감액 선정 기준이 높아지거나 감액 수준이 더 낮아지거나 감액 기간이 더 짧아진다면 일을 더 할 것인지도 물어봤는데 긍정적으로 나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 응답한 비중은 30%에서 40%로 나타나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그러니까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거는 사실은 근로 의욕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무엇이 개선이 되어야 더 일을 할까를 질문을 해봤는데, 우선 가장 높은 비중이 노인의 고용 환경 개선으로 나왔고, 두 번째가 가족의 건강 개선이었으며, 이 제도, 연금 제도의 개선은 한 14%로 그렇게 높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FJ 인터뷰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 우선 질문은 앞서 그 실태조사 질문과 거의 유사하고요. 결과도 사실은 거의 이제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현재 소득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생계 유지, 그다음에 일 자체의 의미, 사회관계 유지, 뭐 자기 개발 등이 나왔고, 향후에도 일을 지속할지를 여부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계속 일을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생계 유지 여전히 해야 되고 사회관계 유지가 나는 중요하고, 이런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연기연금 제도가 있지만 왜 이 감액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지를 질문을 한 결과 이 이제 감액을 해서 연금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기연금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감액을 받더라도 그냥 빨리 연금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활동으로 인해서 노령연금 이 감액 제도로 인해서 근로 의욕이 저하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러니까 의욕이 저하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을 그만둘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의견이 있냐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감액이 되는 그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그룹에서, 그러니까 그냥 감액 자체에 대해서 불만인 거고, 그 이유는 내가 더 기여해서 받은 연금액인데 감액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 수급자들도 연금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 제도가 사실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도로 인해서 뭐 근로 의욕이 일부 감소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효과는 그렇게 그러니까 미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연금 수급권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감액을 해서 연금액에 덜 지출되는 게 이렇게 매년 한 금액이 800억, 900억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작지는 않은 금액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 20조, 21조면 전체 지급되는 금액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게 뭐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 연금 지출 억제로 인한 재정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국민 인식 변화하고 또 국제적으로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은, 현재 국민연금이 만약에 수급 연령이 62세면 67세까지 이 감액 대상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67세까지 적용을 하지 말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은퇴 연령이 그냥 65세고 다른 나라도 65세를 정상 그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있기 때문에 그냥 수급 그 감액이 되는 수급 연령의 상한을 65세 이전, 그러니까 64세까지 정해놓고 그 기간까지만 감액을 시키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은 소요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재정에 미친 영향이 단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좀 부담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냥 좀 부담이 가더라도 이게 국민들의 수용도나 인식을 봤을 때 일시에 폐지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시간도 너무 잘 지키셔가지고는 1분도 오차가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최옥권 박사님 논문에 우리 정혜식 박사님께서 토론 시간은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혜식입니다. 최옥권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곧 다가올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좀 토론이지만 발표와 관련돼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주제들이 좀 있어서 관련돼서 이제 기초연금하고 다른 제도들 간의 관련된 논의의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부족한 국민연금 급여를 어떻게 보충해야 하냐라는 게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거라면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한 또는 이제 증가할 예정인 기초연금하고 다른 제도들이 이제 어떤 관련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다가올 대선에서 이제 분명히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또 인상하자는 논의가 있을 텐데 그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관련성들이 있는지를 좀 충분히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과거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연금에서 다루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을 다 소득으로 인정하면서 이 급여가 감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초연금이 10만 원이고 20만 원일 때는 그래도 좀 논란이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초연금 30만 원이 됐거든요. 기초연금이 3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노인 1인이 가구원으로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생계급여의 추가액이 3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 노인이 가구원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이 제도 간의 관계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가 됩니다. 이게 30은 이제 서로 지금은 좀 비슷해서 크게 혼란이 없는데 이제 기초연금이 50만 원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기초연금은 완전히 이제 새롭게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그 운영 방식으로는 같이 못 간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의 관계인데 기초연금이 이제 어떻게 이유로 도입됐냐?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이게 부조적 성격이냐, 연금적 성격이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기초연금이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사각지대, 국민연금의 미적용자들 대상으로 하려고 도입된 제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2007년의 배경을 보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인하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도입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라는 관점에서 하려고 하면 국민연금이 충분히 기능을 하면 할수록 이제 기초연금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노인 중에 국민연금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고 연금액도 좀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은 좀 역할을 줄여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하된 소득 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연계 감액은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제도들을 고민해야 되는 관계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30만 원까지는 크게 이게 논란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까지는 논란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올라가는 순간 다 발생할 문제라서 아마 이제 최 박사님께서 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선택이 다가올 정책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 방안을 이제 최 박사님 다 열어놓으시고 세 가지 방안을 두셨는데 저는 토론자니까 이제 제가 판단하는 방식의 방향성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의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합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우리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거를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건 이제 보장성 급여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을 부조적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불확실성은 내가 노후에 가난할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이 가난한 분들에게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의 보장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은 없다고 저는 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 두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불확실성은 있죠, 존재하죠.
그렇지만 내가 노후에 빈곤하게 됐을 때 급여를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재 제도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최저소득 보장이라든지 최저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지만 부족하면 국가가 그 이에 보충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의 보장성 측면에서는 좀 불확실성은 소멸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입 요인과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지금 기초연금의 연계감액 로직은 한 17년에서 18년 이상 가입할 때 이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가입을 하셨다가 이제 11년 가입하고 12년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계감액의 실질적인 감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근로를 되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에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의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이 감안했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한 17년, 18년 미만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늘려도 감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17년, 18년 이상자가 더 일할 때 감액이 계속 생기는데 저는 이분들은 사실 감액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을 안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제 판단이니까 이제 실제로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가입 요인 저하에 대해서는 저는 연계 감액이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저연금하고 최저소득 보장, 최저연금, 기초연금 강화인데요. 아마 이제 우리가 미래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분이 연금을 가입하기 싫어서 안 했다, 회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우리 사회가 이제 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그래도 가입 기간이 좀 부족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럼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제도적인 실패에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는 소득을 충분히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선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논리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할 만큼 다 했고 나머지 책임은 모두가 다 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격차를 다 줄이기 위해서 모두에게 보편적인 급여를 주겠다. 이제 이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연대적인 의식을 좀 강화시켜서 본인들 각 개인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실패한 것은 사회의 실패이니까 어느 정도 선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미래에서 가입자들 간의 어떤 연대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제도적인 선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인현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학연금공단 연금연구소의 정인영입니다. 오늘 성희영 박사님이 발표하신 주제를 통해서 비단 이 지금 주제 이슈는, 이 급여 연동 지수의 이슈는 국민연금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또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도 다 동일하게 관련이 있는,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물가 연동과 물가와 연동해서 지금 급여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또 고민과 또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적 연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공적 연금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는 연금 수급자의 이제 구매력을 유지하든지 또는 어떤 연금액의 실질 가치 유지를 위해서 급여액을 물가나 임금 인상률에 연동시킨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희영 박사님의 연구는 이 공적연금 급여 연동지수의 도입 배경과 또 연동지수의 목적에 대해서 고찰을 했고요. 또 해외 공적연금의 급여 연동지수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떤 이 물가 변동률과
연동되어 급여액이 결정되는 우리 현행 국민연금 급여 연동지수의 운영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연구는 이 주요국의 급여 변동지수 변화 과정과 또 적용 실태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연금 연구자뿐만 아니고 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토론에서는 이 성 박사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급여 연동지수 사용 목적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연금급여를 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임금 상승률과 연동을 시키는 것이 어떤 목적과 취지는 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을 하고 수급자들의 구매력, 이 퍼처싱 파워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연금급여를 물가 상승률이나 또 임금 상승률이라는 이 지수에 연동을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중요 원리 중 하나인 급여의 실제 가치 보장은 물론이고요. 이 급여 수준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인 논쟁과 세대 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물가 연동 CPI가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사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 대부분의 경우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 유지와 또 노인민금 위험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선진국들의 연금 제도는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급여 연동 지수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 이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 박사님 연구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제가 이해할 때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급여의 적정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재정 안정성을 의미하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으로 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 인용한 이 OECD 자료에서도 이와 같이 둘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의할 주제는 이 연구가 결국 급여 적정성과 재정 안정성 간의 어떤 균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 5개국의 노인 부양비와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 소득 대체율, 공적연금의 구조, 또 재정 안정 개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6가지 지표를 이제 분석을 해서 급여 연동 지수를 엄격하게 또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국가의 차이를 이제 밝히고자 했는데요. 그 결과 뭐 일본과 핀란드의 경우에는 물가나 임금 수준의 하락에 따라서 연금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엄격한 적용 국가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노인 부양비와 GDP 대비 연금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 개혁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또 중층의 공적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급여 연동 지수를 급여 적정성이 아니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의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의 경우에는 물가나 임금 수준이 하락을 해도 연금 급여액은 하락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대한 적용 국가에 속하는데 이 국가들의 경우는 이 앞에서 이제 설명한 지표들과 이제 정반대의 또 그런 또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결국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급여액의 동결 또는 그보다 더 관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연동 지수의 원래 목적인 이 급여 적정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이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급진적인 연금 개혁을 실시를 했고요. 캐나다는 송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이것을 위해서 또 보험료도 함께 올렸다는 점에서 급여 적정성과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층의 공적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는 또 이와는 달리 중층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짚고 싶은 부분은 이 5개국 비교 분석을 위해 사용한 지표들의 어떤 적절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비교 분석에 사용된 6개 지표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왜 이 지표들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 중에서 어떤 지표들을 충족시키면은 또는 몇 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시키면 뭐 엄격한 적용 국가에 속하는지 아니면 또 관대한 적용 국가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 연구를 보면서 이제 제가 또 관련 있는 이 사학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같은 어떤 직역연금을 이 6가지 지표로 분석을 할 경우에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엄격한 또는 관대한 적용 사례에 해당하는 특성이 도출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가지 여기서 사용한 지표 외에 다른 지표들을 또 추가해서 비교 분석한다면은 예를 들면 뭐 재정 방식이라든지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또 소득 대체율만으로는 좀 부족한 이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평균 급여 수준 이런 어떤 다른 지표들을 추가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개국 이외에 만약에 좀 더 자료 접근이 더 가능하다면은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관심 갖고 있는 단층 연금 체계인 독일과 또 중층 체계인 스웨덴도 포함시켜 분석한다면은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도 궁금은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인데요. 결국 공적연금의 급여 연동 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는 급여 적정성과 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어떤 이 공적연금의 중요한 2가지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급여 연동 지수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향후에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관대한 적용으로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생각할 부분은 국민연금의 경우에 명목 소득 대체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짧은 가입 기간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급여 수준의 급격한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논의와 또 합의를 거쳐서 향후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연금액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도 5년간 지금 연금액을 동결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대한 적용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진 박사님 논문에 대한 토론은 고려대 김원섭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못 나오셔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게 된 고려대 김원섭입니다. 유익한 자리에 꼭 같이 하고 싶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혜진 박사님 논문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준에 따른 연계 감액제도, 소위 재직자 노령연금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재직자 노령의 취지와 실제 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재직자 노령연금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근로유인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 소득 재분배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수급자들이 재직자 노령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제도가 폐지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연구자는 이 제도를 단계적 또는 일거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기이한 점은 먼저 재직자 노령연금의 근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재직자 노령연금이 근로 요인의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근로의 지속과 중단은 연금의 수급보다는 경제 상황, 사회활동 욕구, 건강 상태 등과 같은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감액 전 90만 원에 불과하고 평균 감액액이 15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 금액이 근로 중단의 결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와 다르게 재직자 노령연금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와 같이 그 이유는 재직자 노령연금의 철폐가 근로 유지와 중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의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재직자 노령연금 철폐로 수급자들이 근로활동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구의 분석과 결론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검토하면 이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의 가장 큰 기능은 과잉급여의 방지, 수급자 간의 소득 재분배, 재정 효과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에서 재직자 노령연금은 과잉급여 방지 기능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과잉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자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이 90만 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과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연금 급여액이 적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 재분배 장치가 필요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2019년 900억 정도 상당한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2019년 전체 지출의 23조의 0.4% 정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급여 수준 상향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안에 있어서 김혜진 박사님은 재정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폐지와 급진적인 폐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폐지의 목적인 근로요인의 제고와 급여 상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폐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주는 정책이 복잡하고 점진적일 경우 효과가 최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직자 노령연금의 변경은 연금 제도의 발전과 연관되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왜 수급자들이 연기연금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급여 감액을 감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이상이 김원석 교수님의 토론문 내용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 남았네요. 세 분 발표자들과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셔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은 분은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없습니까? 그런 토론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이거는 답변을 못 들으면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런 분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공동기획 세션 3 국민연금 연구원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해 주신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채널 1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 총회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회원 분들께서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30분 정도 안에 총회를 마치니까 채널 1로 들어오셔서 총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